계속해서 제2강연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여행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모두투어의 홍기정 사장을 모시고 불황 뚫고 하이킥, 노사 화합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두투어를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강연을 해주실 홍기정 모두투어 사장님은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모두투어 네트워크 부사장을 거쳐 현재 모두투어 네트워크 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홍기정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살 뻔하다가 죽어버리면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면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칠레 광부들처럼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자랑스러운 천여 명의 임직원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불황 뚫고 하이킥이란 제목, 그리고 노사 화합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두투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강의 시간 50분을 서론으로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으로 저의 여행업 입문과 그리고 여행업계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 2세들은 행운아들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잘할 때는 형제를 잘 만나야 재산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공부를 잘하고, 혹 미술 선생님을 잘 만나서 미술가가 되거나 음악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음악가가 된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치는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라든가 김연아라든가 박세리, 신지혜가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좋은 직원들과 그리고 여행업이라는 것을 만나서 그리고 사장을 하면서 항상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여행기업 모두투어,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고의 경영자로서 최고의 기업을 거느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투어는 천여 명의 임직원이 약 90%가 관광학과 관련 졸업생들로 채용이 되어 있고, 한 10% 정도는 회계 정산이나 전산, 기타 비전공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직률이 가장 적은 동종업계에서 회사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세계화로 한국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해외여행 자유화 선언에 맞춰서 대한민국 최초의 홀세일러로서 1989년 2월 10명의 설립자가 1,000만 원씩 그리고 500만 원씩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 3,000만 원을 내서 1억 원짜리로 89년 2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홀세일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극에서 희망봉,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남극,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뉴질랜드까지 세계 각지의 여행 상품을 여행사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홀세일러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는 코스닥을 상장을 하고 한때 59,400원이라는 최고 주가로서 시가총액이 5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600억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적은 386억 원까지 낮아져서 이제 모두투어는 끝났다, 이제 망할
폐사다라고까지 악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종가로 37,250원, 시가총액이 다시 3,129억 원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89년도에 설립할 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대한여행사나 세방여행사나 고려여행사나 굴지의 여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사들을 이기고 우리가 여행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남보다 다른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5개의 상품으로 여행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중해 상품. 지중해 상품은 여러분 영화 카사블랑카로 아주 유명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그리고 2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붉은 도시 마라케시를 보고 다시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탕게르, 그리고 탕게르를 지나서 알제시라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 코르도바, 세비야, 그리고 리스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테네와 이스탄불, 이스라엘과 카이로에서 끝나는 20일짜리 상품. 그리고 아프리카 상품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시작해서 암보셀리, 그리고 200만 마리의 홍학이 나르는 나쿠르 호수, 그리고 세계 3대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올해 월드컵을 했던 희망봉과 요하네스버그를 연결하고 돌아오면서 모리셔스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 그리고 인도 상품은 델리와 아그라, 그리고 타지마할, 그리고 카즈라와 자이프루, 그리고 바라나시를 연결하는 인도 상품, 그리고 시드니와 골드코스트, 피지, 그 다음에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을 연결하는 남태평양 상품, 그리고 중남미 상품으로 멕시코의 마야 문명과 아스테카 문명, 그리고 페루의 쿠스코와 마추픽추에 있는 잉카 문명,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이과수 폭포, 세계 3대 미양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리오데자네이루와 마나우스로 연결하는 이 5가지 상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89년도에 우리나라의 통신시설의 이 상태는 테렉스로 외국과 교신을 할 때입니다. 테렉스로 외국에 우리가 몇 명의 송객을 할 테니까 호텔을 잡아주고 버스를 몇 시에 대라고 연락을 하는 그런 열악한, 지금은 팩시밀리보다도 더 편리한 트위터라든가 또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예약이 될 수 있고 현지에서 우리의 예약 상태를 볼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테렉스로 그쪽을 연결을 해서 현지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크고 안전한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이 5가지 상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도대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상품이 팔릴 수가 있을까? 그러나 89년도에 저희들이 상품을 내서 이 상품을 팔아본 결과 당시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는 상품이 한 달에 한두 단체씩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를 하고 나면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수익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후에 생각하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블루오션이 우리가 성공적인 여행업계의 진입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오면서 저희들은 여행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그동안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저희가 몇 년째 1위를 했고 올해의 브랜드상에서도 선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업계 최초의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을 4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불황을 뚫고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 8월 리만 브로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급기야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제 공황이 세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국도 새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었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2010년이 돼야 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1,5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9.11 테러라든가 IMF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사스라든가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지만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면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렇게 간단히 6개월이나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공포감을 저희들에게 업소해 왔습니다. 사실 여행업에서는 환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첫째 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환율만 떨어진다면 다소 경기가 어렵더라도 여행업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모객은 급감하고 그리고 영업은 계속 위축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를 H1N1이라고 좀 알아듣기 애매하게 만들었었는데 2009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가 한국에는 대단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매일매일 뉴스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씩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2009년 8월 달에는 급기야 유명한 탤런트인 이광기 씨의 아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각종 지자체에서 대회나 모임도 취소할 정도로 그럼으로써 공항에 가는 것도 기피하고 비행기 타는 것까지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1989년도, 1988년도 약 100만 명이 안 되는 해외 관광객이 89년 여행 자유화를 하면서 19년 만에 2007년도 1,300만 명이 해외를 출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다소 주춤을 했었지만은 순풍에 돛을 달고 계속 성장을 해왔었는데 2008년도 꺾어지는 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기의 심각성, 자, 매출은 35%가 감소하고 직원 숫자는 30%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는 경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해외와의 투자나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서만이 경제가 부흥할 수 있으니까 여행사에는 절호의 호기일 것이다. 그래서 직원을 215명을 더 뽑았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과도한 자원 선투자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남는데 할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 과잉 인력, 일은 줄어드는데 직원 숫자가 많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용은 늘어나고 생산성은 줄어들고 능률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이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고 임원들과 노조 대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매일매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한테 매월 원래를 통해서 여행업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3대 성장 산업으로 IT 정보통신,
그리고 바이오 생명공학, 그 다음에는 관광 레저다.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이 있다면 뭘 하겠냐고 물어보면 10명에 8, 9명은 여행을 가겠다고 대답을 한다. 바로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증거다. 이번 위기만 견뎌낸다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호황의 시절이 올 수 있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조 대표들이 처음에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설득과 앞으로 비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자 구조조정만 하지 않는다면, 사람만 잘라내지 않는다면 임금 삭감이나 비용 통제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단서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다시 잘 되면 삭감했던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회사는 매월 첫째 원래회의를 통해서 지난달의 실적을 보고하고 비용을 보고함으로써 투명하게 소통을 해온 그런 결과로 노조원들이 노조 대표들의 회사에 대한 그런 동참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경영을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 비상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도가 돼야 이 불황의 정점이 된다는데, 저점이 된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약 6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0명이 정상적으로 월 경비가 한 달에 한 5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벌지 않고 쓴다면은 1년 정도면은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씩 그대로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고 불황이 계속된다면은 회사 문을 닫고 헤어지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우리가 600억이 있으니까 적자를 조금씩 보면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언젠가는 극복이 되는데 2010년도 오면은 극복이 된다는데 우리가 2년간 참고 견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공적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1년 사업계획서는 만들되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1, 4분기, 2, 4분기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분기별로 비용 통제를 하면서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모든 신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비용을 최대한도로 아껴보자. 그리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2008년 8월 회사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인카드를 경리과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나는 항공사나 모든 접대는 내 개인 돈으로 쓰겠다. 그리고 정상화가 되면 다시 내가 법인카드를 경리과에서 받겠다라고 모범을 보이면서 임원들부터 봉급을 많이 깎자. 그래서 임원들은 봉급을 50%, 그리고 부서장이나 차부장은 사람을 많이 뽑아야 회사가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40%, 그리고 과장과 대리들은 35%, 사원들은 30%의 급료를 삭감하는 그런 비상경영안을 만들었습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투명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회사의 곳간을 보여주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지혜를 짜내는 과정에서 바로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1, 4분기는 숫자는 30%가 늘어나고 영업은 35%가 줄어들게 되니까 할 일 없이 컴퓨터 만지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3계조로 나누어서 직원 1000명이면 필수 요원 100명 정도를 남겨놓고 300명씩 1계조씩 한 달씩 무기휴가를 좀 실시하자. 소위 말하면 봉급을 받지 않고 한 달간 쉬어라. 대신 쉬는 동안에 그냥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맡고 있으면 유럽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동남아를 맡고 있으면 동남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게 있으면 의학 공부나 컴퓨터나 또 이런 자기 발전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이렇게 한 달간을 봉급을 주지 않고 개인 시간을 줄 테니까 무급휴가를 실시를 하자. 그래서 이 휴가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6개월간 또는 1년간 무급휴가를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씩을 봉급을 안 주고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4분기를 보냈더니 1, 4분기가 적자가 저는 최소한도 2, 30억 정도 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은 그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영업 결산을 4월 달에 해보니까 3억 5천 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CFO를 불렀어요. 적자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났느냐. 적자 폭을 최소화하자고 비상경영을 했는데 흑자가 난 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났느냐라고 연구를 시켜봤더니 직원이 출근을 안 하니까 통신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문기료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익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업을 잘해서 난 수익이 아니고 전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통제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의 몫이다. 이건 회사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내가 특별 성과급을 좀 주고 싶다. 그랬더니 CFO가 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다 주지 마시고 20만 원씩만 줍시다. 그래서 20만 원씩을 저부터 말단 직원까지 똑같이 20만 원씩을 4월 27일 날 통장에 쏴줬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세금 900원을 떼고 19,910원이 이렇게 900원이 19,10원이 들어오니까 이 돈이 뭐냐? 회사에서 1, 4분기에 흑자가 났다고 그 흑자분을 전 직원 똑같이 성과급으로 준 겁니다. 라고 직원들 입에서 소문이 나니까 직원들이 야, 우리 사장님이 정말 벌면 바로 준다 그랬었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에 5월 6일자에 전 직원에게 20만 원 성과급을 준 모두투어 홍기정 사장.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콩 한 조각도 나눈다는 그런 정신으로 저는 회사를 끌고 가고 싶다. 자,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다음에는 노동부에서 도대체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된 그 업체에서 어떻게 임금 삭감을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주고 당시에 쌍용 자동차가 극심한 파업을 할 때입니다. 노사 한누리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자, 노사 한누리상을 노조 대표하고 수상하고 나서 이상희 장관님께서 잠깐 시간이 있으시면은 내 방에 가서 차 한 잔을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좋습니다. 저는 뭐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장관님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7개 지금 파업장에 전부 민주노총이고 쌍용 자동차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데 사장님은 거기 민주노총인데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이 흔쾌히 무급휴가를 인정을 해주고 봉급 삭감을 이렇게 해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20년 동안 매월 원래를 통해서 지난달의 실적과 지출을 직원들한테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의 곳간을 낱낱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상희 장관님께서 노조 문제도 집안 문제군요. 자, 실장을 잠깐 들어오라 그러더니 이 실장, 우리 이 모두투어 사장님을
지금 분규를 하고 있는 그 민주노총 사업장, 쌍용자동차 이런 데 가서 좀 강의를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아마 얼마나 고민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업장과 저희 업장은 우선 형태부터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야기해서 노조원들이 들어줄 리도 없고 저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강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노조가 협력해주고 그래서 한누리상을 받은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1, 4분기는 그렇게 20만 원씩 주고 비상경영을 했는데 2, 4분기가 되니까 저희들은 항공사와 여행사를 상대로 영업을 합니다. 근데 항공사에서 담당자를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가 없고 휴가 갔다고 이야기하고, 휴가 갔다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직원이 무급 휴가 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니 그놈 회사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무급 휴가나 다니고 그러느냐 라고 항공사에서 컴플레인, 여행사에서 컴플레인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무급 휴가를 한 달씩 안 가고 전 직원이 나오고 어떻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요즘 직원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사장한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줘요. 사장님, 간단합니다. 플렉시블 타임 워킹 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잡 쉐어링 있지 않습니까? 10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출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30% 40% 삭감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다시 임원들하고 노조 대표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항공사에서 찾아도 담당자가 없고 여행사에서 담당자를 찾아도 없어서 컴플레인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회사는 서비스 회사지 않느냐. 좋은 서비스를 주려면 전 직원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 우리 10시에 출근해서 4시 반쯤 퇴근을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바로 좋아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6시에 퇴근하면은 봉급 100%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집에 있어 봤더니 또 다른 돈도 들어가고 또 뭐 실직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실업자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좀 늦게 출근하죠. 그리고 봉급을 50%에서 30%까지 차등해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2, 4분기에는 전 직원이 출근을 하고 10시부터 출근을 해서 4시 반에 퇴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사장이 7시에 출근하는데 10시에 출근합니까? 직원들이? 일찍들 나와요. 9시에도 나오고 8시에도 나오고 물론 10시에 나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퇴근? 내가 6시, 7시까지 있는데 4시에 나갑니까? 또 일이 있는데 정리 안 하고 나갑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정말로 차가고 건면합니다.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6시까지 일합니다. 그래도 약속이니까 봉급은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4분기에도 약간의 흑자가 났어요. 자, 그러자 제가 자신이 좀 생겼어요. 야, 7, 8, 9는 여행업계에서 전통적인 성수기다. 100% 봉급을 줘도 될 것 같다. 아, 우리가 돈이 몇백억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7월달 원래를 하면서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 말이 그렇지 뼈를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이. 봉급을 깎는 거는 봉급자한테는 뼈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미안했다. 자, 7월부터 봉급 100% 줄게. 그래서 7, 8, 9, 3, 4분기를 100% 주기로 선언을 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7월달 괜찮았어요. 8월달 되니까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재, 모임, 체육대회 모든 걸 다 취소시키고 정부에서도 정부 행사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이제 안 와요. 내가 외국 나가보니까 마스크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어디도 마스크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신종플루가 뭐냐. 외국에서는 조류 독감 정도밖에. 이거는 그냥 독감 정도다. 근데 뉴스에서는 찬바람이 부는 10월, 11월이 되면 스페인 독감처럼 몇천 명이 죽는다. 소위 요즘 말하는 오버킬, 언론이 과장 보도를 한 겁니다.
이번에 배추값처럼. 자,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개구리가 있는 연못에 애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희들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솝 우화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기자 친구도 있고 언론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느냐. 왜 신종플루 환자 숫자만 늘어나는 것만 이야기하지 치료된 사람은 이야기 안 하고, 별로 죽지도 않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한국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인데 신종플루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조종사가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느냐, 아시아나의 직원이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인천공항에 신종플루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도 8월 말경에 유명한 탤런트 이광기 씨 아들이 죽자 언론은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 겁이 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여행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갑니다. 연기합니다. 자, 8월부터 영업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근데 9월달 추석이 있는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적자를 보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프라미스는 꼭 약속을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7, 8, 9 봉급을 100%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노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11월이 되면 스페인 독감처럼 대유행이 돼서 수천 명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비상경영을 좀 하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분기별로 하지 말고 그럼 한 달 한번 해봅시다. 한 달. 10월 달 한번 해보고 또 계속 안 좋으면 11월 하시고 그리고 12월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11월만 다시 한번 30%, 50% 깎아봅시다. 그래서 10월 달 비상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원래를 하면서 제가 비상경영을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 그랬어요. 정말로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처럼 1000명, 홍콩 독감처럼 몇백 명이 죽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2010년도 사업계획서도 새롭게 짜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11월 달 찬바람이 나는데도 1000명이 죽기는커녕 환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에 속았다. 이건 너무 오버킬이었다. 이렇게 이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월부터 급격히 여행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봉급을 다 줬어요. 100% 주고 제가 CFO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흑자가 났느냐? 그랬더니 한 8억 정도 흑자가 났대요. 그래?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깎았던 봉급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8억을 줘라. 8억을 그동안 임금 삭감했던 걸 다 줬어요. 12월이 됐습니다. 100%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11월 달 잘 됐으니까 12월 달도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영업을 잘 했어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말 봉급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제가 CFO에게 물어봤어요. 12월 달도 흑자가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흑자가 난대요. 얼마나 흑자가 나겠냐? 그랬더니 8억 7천 정도가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까지 안 줬던 돈이 얼마나 되냐? 1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 깎았던 것을 전부 계산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직원들의 봉급을 깎아서 흑자 내는 그런 사장이 되고 싶지 않다. 적자를 내도 좋으니까 그동안 밀렸던 것을 다 줘라. 그래서 12월 31일 날 통장에 그동안 삭감했던 봉급을 다 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9년도를 비상경영을 끝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도대체 모두토라는 회사가 주가가 4,600원까지 내려가고 망한다는 회사가 주가는 3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노사 화합이 잘 돼서 하이킥을 하느냐.
각종 인터뷰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턴어라운드 선정이 됐을 때 저는 기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돈을 번 대로 준다 그래서 4월 27일 날 20만 원씩 쏴주고, 그리고 7, 8월, 9월 봉급 100% 주고, 그리고 11월 달 봉급 다 주고 나서 수익 남은 거 그동안 밀렸다고 다 주고, 그리고 12월 달 봉급 주고 12월 31일 날 그 해를 넘기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줄게. 그건 사장의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올해 주라 그랬어요. 적자 인력 내도 좋다. 12월 31일 2009년도 비상경영은 이걸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지급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그래요. 참 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곡간을 보여준 사장이 훌륭합니까? 곡간을 보고 믿어준 직원이 더 훌륭하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 만족, 고객 감동, 모두 화이팅. 이게 저희 회사의 하루 일과 시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직원이 만족하지 않고는 우리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고는 아무리 광고비를 써도 매일매일 조중동에 신문을 내도 고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은 고객이 고객에게 구전으로 선전이 돼야만 됩니다. 저희 모두토는 지금 100만 명을 해외에 송객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를 하느냐? 저희는 2005년도에 코스닥이 상장이 되고 경쟁사는 2000년에 코스닥이 상장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여행사에서 고객들에게 모두토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모두투어가 잘하는 회사냐? 잘하는 회사입니다. 역사도 제일 깊고 대한민국 최초의 홀세일러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 그런데 난 모두투어를 잘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경쟁사 이름은 하나투어는 들어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005년도에 코스닥을 상장하고 나서 전 국민에게 모두투어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TV, PPL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역사 문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PPL 광고를 했습니다. 주몽이라든가 이산이라든가 선덕여왕. 요즘은 저희들이 도망자라는 걸 했는데 사실 대물 때문에 도망자는 좀 시청률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문화산업 역사 쪽에 PPL 광고를 해서 모두투어라는 데 들어봤다. 모두투어 행사를 잘하느냐? 그럼 한번 이용해보지. 갔다 와서 참 제대로 된 회사를 네가 소개를 해줬다. 다음에도 나는 그 여행사를 가야지. 이렇게 저희들은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불황을 뚫고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장, 덕장, 용장 중에 누구냐? 근데 저는 복장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장, 덕장, 용장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2010년까지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고 2009년도는 저희들은 2007년도에 143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는 지금 3, 4분기에 이미 150억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2009년도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삼성연구소나 LG연구소에서 경제성장률 그리고 환율 이걸 참조해서 저희들이 약 103억 영업이익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0만 명 정도를 송객할 걸로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근데 2009년 영업을 해보니까 여행사 창사 이래 가장 호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 4분기에 저희들은 우리가 사업계획 목표를 이미 다 달성을 하고 올해는 200억 이상의 200%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직원한테 얼마나 내가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줬느냐. 여기 능률협회 최고 경영자 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능률을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직원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원을 어떻게 사랑해요? 술 먹여요? 끌어안아줘요? 돈 줘야 됩니다.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자, 저는 여행 안내원으로 이 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팁을 제일 많이 받는 안내원이 제일 훌륭한 안내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사귐은 거울과 같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베푼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팁을 주는 겁니다. 사장이 직원을 사랑하니까 직원들이 사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봉급을 더 받으려고, 그리고 이 직장이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2009년도에 정말 불황을 뚫고 하이킥,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결코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고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따라준 우리 임직원한테 항상 감사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서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980년도까지 강남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또 스타 강사로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입시 과외 선생 겸 스타 강사였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은 사람을 가끔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1980년 신군부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망국적 과외 금지는 완전하게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2000년 8월 달에 일체의 재학생 학원 과외 금지라는 과외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학원을 경영하다가 하루아침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왜? 학생을 받으면 그 학생은 물론 학교의 퇴학이지만 저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지도자, 내가 존경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학원을 문을 닫으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영어밖에 없고 내가 전공한 건 영어인데, 영어로 내가 지금 밥까지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자, 이제 학원은 끝난 것 같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어느 날 제가 경복궁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복궁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경복궁의 단청이라든가 코리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안내원의 모습이 보였어요.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찬란한 건축 문화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걸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관광 안내원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걸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을 팔고 제가 당시에 제일 큰 대한여행사하고 고려여행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고려여행사에서 하루 만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뚝섬 경마장에서 마사회 행사를 하는데 영어 안내원이 필요하다. 내일부터 좀 할 수가 있겠냐? 저는 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 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설명하는 안내원이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소비성, 삭취, 향납 산업,
그래서 관광업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어떤 평화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업을 해서가 아니라 관광업은 정말 평화산업입니다. 남북 교류하는 데도 관광이 필요했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관광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되는 학교입니다. 학교. 자,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단 5분, 10분만 걸어가면은 아름다운 고궁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 어디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일본 도쿄에는 남산 같은 관악산이나 불악산 같은 산이 없습니다. 일본의 스미다가와 파리의 세네강, 런던의 템스강, 우리나라 한강에 보면 개천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과 그리고 단 5분만 가면은 아름다운 고궁이 있는 서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피라미드도 없고 에펠탑도 없고 무슨 관광 아이콘이 없지 않느냐? 천만에. 그럼 왜 홍콩이 1,500만 명, 싱가포르이 1,500만 명 관광객이 갑니까?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 요즘 설악산 최고의 단풍 절정기입니다. 뉴잉글랜드의 단풍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설악산을 지금 시즌에 외국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합니다. I never seen this kind of beautiful scener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불상과 단청의 건축, 경복궁과 비원, 비원을 데리고 가면 이태리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로마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태리만, 로마에만 기단식 정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 나라 시크릿 가든 비원에 오니까 기단식 정원이 있는데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리사유라든가 모든 정원들이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근데 비원에 가보십시오. 계단식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가 바로 테라스 가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좋은 관광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레단 사계절에 아름다운 금수강산, 먹거리, 쇼핑. 앞으로 후진타오 수석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2년 전에 회담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상하이 엑스포에서 여수 엑스포까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중 상호 방문회를 하자. 아, 좋습니다. 그러면서 후진타오가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지금은 프랑스가 세계 관광 대국으로 7,800만 원을 유치하지만 2015년이 되면 중국은 해외에서 1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1위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5,500만 정도 나가고 있지만 2015년이 되면 중국 관광객이 1억 명의 해외를 가서 어느 나라에서든 중국 관광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산당은 이야기하면 지킵니다. 분명히 2015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2015년 이후에라도 1억 명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참 우리 조상들이 털을 잘 잡았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인접국가의 관광객이 몇 프로나 가느냐? 캐나다에 작년도에 1,700만 명 관광객이 갔습니다. 그 중에 1,400만 명이 미국 관광객입니다. 나머지 300만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멕시코가 1,600만 명 관광객이 왔는데 미국 관광객이 1,200만이었어요. 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태리 인접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이 30%가 넘습니다. 인접국가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 관광객이 300만, 중국 관광객이 160만 명으로 2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보다도 더 부유한 중국의 1억 명이 곧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휴가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좋아하느냐? 여기 허 사장님 계십니다마는 에버랜드와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왜? 경복궁 같은 거는 자기들 자금성이 있어요. 설악산 데리고 가면 자기들 황산이라든가 장가게가 있어요. 산 같은 거, 궁 같은 거는 보여주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에버랜드 같은 거,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어요. 바다. 중국의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라든가 청도를 와야 돼요. 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안내원을 하면서 1983년도 9월 23일 날 관광의 날, 9월 27일 날 관광의 날 이희성 장관, 그때는 육군 참모총장을 하시다가 교통부 장관으로 계실 때 교통부에서 관광 안내원 자격증을 발급해 줄 때입니다. 관광의 날 제가 관광 안내원 컨테스트에서 금메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희성 장관이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간다라 지방으로 전달이 돼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여신들이 마투라 불상으로 그리고 간다라 불상으로 태어나서 그게 도낭석굴과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석굴암까지 만들어진 과정을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술, 일본의 건축과 중국의 건축술과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곡선미와 우리나라 속담에 Good carpenters does not complain about the tools.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타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목수들의 솜씨가 그렇게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축은 끌로 파서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자가 바위 위에 얹어질 수가 있는 그런 건축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청 세 가지 색깔은 레인보우 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왕이 있는 궁하고 왕과 이꼬로인 불교의 부처가 모신 곳, 그리고 죽은 사람의 사당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복궁에 가시면은 근정전, 사정전, 왕이 평상시에 정물을 보는 것을 편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축술을 이야기를 하자 스케줄을 바꿔서 저하고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안내원이 있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미가 좋아서 여행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한번 이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한번 안내원으로 나와보자. 사실은 저는 안내원으로 시작해서 대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그리고 2009년도 이 어려울 때 제가 사실은 구원투수로 사장에 올라왔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이렇게 회사를 턴어라운드를 시켰다고 요즘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한민국에 약 2,000개의 상장사가 있습니다. 우리 송자 총장님하고도 가끔 우리 상장사 협의회에서 모임을 갖는데, 대한민국 2,000개 상장사 중에서 CEO가 투자자, 소위 말하면 쉐어홀더인 사장이 직접 해외 주주들하고 투자자에게 영어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개는 IR 전문가 또는 IR 담당 임원 또는 셀러리 사장들이 IR을 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모두토 사장이 맞느냐, 주식은 몇 프로나 있느냐, 그러면 증권사 브로커는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글로벌 여행 글로벌의 도약. 제가 여행업은 미래 3대 성장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자기 인생을 여가를 보내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로 서서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토는 거기에 맞춰서 아웃바운드는 지금 현재 약 100만 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고 있고, 그 중에 70만 명 정도가 저희 패키지로서 나가고 30만 명 정도가 티켓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를 하는 회사 모두토 인터내셔널을 이용해서 약 10만 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저의 좌우명을 이야기하고 이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일본 해군사관학교에 가면은 탓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탓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적장 이순신이 쓰던 탓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얼마나 놀랬으면 이순신 장군을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 표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현충사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검이 있습니다. 지휘검에 써져 있는 열자의 시입니다. 서해 어룡동 맹산초목지. 바다를 두고 맹세하면 고기와 용이 내 뜻에 감명받을 것이고 산을 두고 맹세하면 풀과 나무가 내 뜻을 알 것이다. 전승 파티에서 일본 제독 도고 헤야지로가 모든 사람이 넬슨과 이순신 장군에 비교한다고 칭찬을 하자 도고 헤야지로가 나를 넬슨에 비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비교할 수 없다. 넬슨과 나는 왕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도와줬지만 이순신 장군은 홀로 나라를 건졌다라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제 좌우명, 지성으로 하면은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좌우명을 씁니다. 서해 어룡동 맹산초목지. 감사합니다.